지난 학기에 다뤘던 C 언어 기초 프로그래밍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다뤘었구나라는 것들을 쭉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관련되어진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복습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C 언어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현재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진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죠. 현재 비주얼 studio.microsoft.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무료 버전, 즉 커뮤니티 에디션을 제공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을 가지고서 설치하고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컴파일, 링크,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었죠. 더불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덩치가 큰 프로그램이 되어져요. 설치하는 데에도 많은 용량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부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리게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성능이 그리 좋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또 여유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개인적인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온라인 GDB라고 해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C 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또 실행까지도 해볼 수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환경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실행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다수의 소스 코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들을 유지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룹 아이디라는 것을 통해서도 활용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는 무료 사용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생성 개수에 제한이 있기는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 생성해 놓고 소스 코드의 내용만 변경해 가면서 역시 간단한 실습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단 공식적인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실습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C 언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절차지향형 언어이다 라고 했었죠. 문제 해결의 방식에 따라서 절차지향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로 구분을 하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의 나열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데이터를 연산한다, 연산된 결과를 출력한다 와 같이 일련의 절차들의 집합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절차지향형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연관된 다수의 절차들이 나열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연관된 절차들을 좀 더 쉽게 유지보수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의 그룹으로 묶어놓고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독립적인 코드들의 집합으로서 주어진 어떤 하나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 기능을 수행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값을 호출축으로 넘겨받을 수도 있고, 또 수행 후에 하나의 값을 호출축에 반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었죠. 자, 함수 호출 시 넘겨주는 값을 우리는 인수라고 불렀고, 함수 호출이 끝마친 후에 호출 측에 반환하는 값을, 함수가 호출 측에 반환하는 값을 반환값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임의의 함수가 우리 C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함수는 메인 함수였잖아요. 메인 함수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를 구동시키는, 부르는 행위를 우리는 함수로 호출한다 라고 불렀었어요. 보통 함수 이름 괄호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이때 이 함수가 해줘야 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함수가 맨날 똑같은 일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똑같은 일을 처리하도록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정보들을 넘겨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수라고 했었고, 그 인수는 함수 호출문의 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을 해서 나열해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함수에 따라서 인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이 함수는 몇 개의 인수를 갖는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호출되었으면 호출되어진 함수는 그 인수를 전달받아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할 것이고, 특히 인수를 받는 변수를 우리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매개 변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서 주어진 작업들을 다 수행하고 나서는 호출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복귀한다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는 반드시 처리를 끝마치고 나서 호출축으로 복귀할 수 있는 루틴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시 나를 호출하도록 하는 구성은 아주 특별한 경우, 재귀함수라고 불리우는 그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에 좀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함수는 수행을 끝마치고 호출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그 되돌아갈 때 필요에 따라서 단 하나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환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제약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어떤 함수가 종료하고 호출축으로 되돌아가면서 마치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학기에 다뤘을 때에는 오로지 하나의 반환값만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체 문제를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따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덩어리의 함수들로 나누고, 각각의 함수는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더 크다? 그럼 또 다시 좀 더 작은 함수들로 나누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크고 복잡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의 문제들로 나누어 갈 수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버릇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추후에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도 명료하게 또 효율적으로 작성해 보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과제들이나 시험 문제들 봤을 때 보면 많이 아쉬움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의 함수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저 10줄, 20줄짜리 프로그램만 작성하고 말 것이 아니라 더 긴,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함수를 적절하게 구조화하고 함수에게 책임을 분해해보는 연습들을 좀 꾸준히 해야지만 나중에 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도 부담감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출력을 담당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문자열로 입력받고 문자열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stdio, 즉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해당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한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그냥 하나의 소스 코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덩어리로 나누어서 유지해보는, 즉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만의 헤더 파일을 작성하고 하는 부분들도 배워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가서 살펴보되 헤더 파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출력 함수로서 우리는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고, 이 printf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자를 첫 번째 인수로 취함으로써 그 문자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첫 번째 인수로 전달된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의 내용과 조합해서 좀 형식화된 형태로 꾸며서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문자열 안에 형식 코드라고 하는 퍼센트 어쩌고라고 표현하는 어떤 자리를 확보하고 그 자리에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출력될 것인지를 나열하는 기술하는 어떤 표현식들을 써줌으로써 그 제어 문자열 다음에 다수 개의 표현식들을 나열했을 때 그 표현식의 결과값들이 각각의 자리에 순서대로 매칭되어져서 출력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printf에서 사용되어지는 형식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주로 10진 정수로는 데시말 넘버 해서 D, 문자형은 캐릭터, 문자열은 string이라는 의미로 각각 C, S라는 값들을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다만 주의할 것은 실수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출력할 때는 그냥 %G, general이라는 값을 써주면 되는데, 내가 반드시 소수점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F를, 또 과학적 표기형법, 즉 지수표기법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E를 명시적으로 써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각각 소수점 표기 형식인 경우에는 소수점 6자리까지 무조건 출력되고, 지수 표기 형식인 경우에는 유효자리 6자리까지 각각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들을 자릿수나 혹은 정밀도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방법들도 배웠었죠. printf 내의 첫 번째 문자열에서 %라는 기호는 이런 형식 코드를 기술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기호 자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 써주어야지만 하나의 %기호가 쓰여진다라는 얘기도 다뤄봤었죠. 자, 이렇게 출력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내용을 프로그램이 받아들이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scanf라는 역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역시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scanf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하나의 문자열을 갖는데, 자, 이것만 본다라고 하면 printf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은 이 scanf는 화면에 출력할 문자열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드릴 것인가에 해당하는 문자를 써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두 번째 이후의 인자로서 어떤 변수명 앞에 %를 붙인 표현이 오거나 혹은 배열의 이름이 온다라고 했었죠. 배열의 이름이 올 때는 보통 %가 붙지 않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자로 지정한 제어 문자열 안에 기술되어진 방법에 따라 변수의 데이터를 읽어드려주는, 원래는 키보드로 입력한 값들을 문자들의 나열, 즉 문자열로 읽어드리지만 scanf가 내부적으로 여기서 지정한 형식 코드에 따라 적절한 자료형 데이터로 바꾸어서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일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변수명 앞에 %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또 역시 이번 학기에 가서 우리 포인터 부분을 다루면서 이 %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scanf의 형식 코드는 printf의 형식 코드와 굉장히 유사한데 10진 정수 %d, 문자형 %c, 문자열 %s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나는 것이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플롯 데이터이냐 더블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플롯 데이터인 경우에는 반드시 %f를 써줘야 되고, 더블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반드시 %lf, long float의 약자인 것이죠. lf를 써줘야지만 오류 없이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해당하는 자료용으로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런 정보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코드화되어져서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은 각각 지정된 길이의 이진 비트열로서 코드화되어져서 표현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길이가 일정한 특정한 코드 방법들을 가지고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코드와 방법도 달라지고 길이도 달라지긴 하지만 같은 종류의 데이터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길이의 비트열로 또 똑같은 코드와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면서 값이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우리 상수라고 부르고, 반면에 값이 변화해 갈 수 있는 데이터를 변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C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다양한 자료형들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크게 세 종류만 주로 쓸 거예요. 정수형이면 int, 문자형이면 캐릭터, 실수형이라고 한다면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주로 쓸 것입니다.
물론 int나 double이 각각의 자료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타입이기도 하고 오히려 여기서 int가 아닌 다른 타입, 또 double이 아닌 다른 타입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 다른 어떤 표식들을 써줘야 되거나 혹은 다른 처리들을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들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언급이 있지 않는 한 int, 캐릭터, double이라는 세 가지 타입만 이번 학기 실습에도 계속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앞서서 살펴봤던 상수라는 것은 한번 정의했을 때 그 값이 바뀌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했었죠. 보통 값 그 자체를 나타내는 리터럴 상수나 혹은 상수에 이름을 붙인 매크로 상수 혹은 콘스트 상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반면에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동안에 값이 바뀔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실제는 메모리 어딘가 하나의 데이터를 할당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할애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곳에다가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또 다른 데이터로 교체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C 언어의 변수는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그 변수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 타입과 변수 이름을 통해서 정확히 선언해 주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선언되어진 변수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어요. 대신 그 변수에 할당되어진 이름을 가지고서 기존의 값을 얻어올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값을 저장할 수도 있는 특징들을 지녔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 중에서 특히 어떤 블럭 안에서 선언되어진 변수, 보통 함수의 정의와 같이 중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블럭 안에서 선언되어진 변수를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라는 의미로 지역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변수는 모두 다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지역 변수 위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전역 변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말자라고 했었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우리는 이번 학기에 동적 할당된 변수라는 좀 특별하고 또 강력한 변수도 하나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역 변수를 주로 쓰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관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변수를 위한 메모리가 할당되어지거나 그 할당되어진 메모리가 반납되어지는 시점이 해당하는 블럭의 시작과 끝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었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지역 변수로, 즉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역 변수는 그 함수가 동작할 때만 가시적이고 그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제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유의해 가지고서 사용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산자들을 살펴봤었죠.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들과 그 연산자들이 갖는 특징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잘 한번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연산자는 각 연산자 고유의 연산의 행위와 그에 따른 연산의 결과를 갖는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두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제어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보통 제어문이라는 것은 다른 문장들의 실행 방식에 영향을 주는 문장으로서 그 자체로 어떤 문장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거나 혹은 어떤 문장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되어지는 문장들을 제어문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의 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문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f문과 switch문 두 가지가 있었고 또 어떤 주어진 문장들을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for, while, dowhile이라는 세 가지 문장들이 있었었죠. if문과 switch문 보면 가장 일반적인 조건문은 if문이에요. 그런데 if문으로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 상황 중에서 선택이 독립적인 경우, 뭐와 같을 땐 어떤 일을 하고 또 다른 뭐와 같을 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독립적인 if, else, if 구문 같은 경우들은 스위치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고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할 횟수나 범위가 일정한 경우에는
for 반복문으로, 반복한 횟수나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while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했었죠. 특히 while문이나 for문은 루프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검사하는 데 반해서 do while이라는 구문은 일단 한번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에 조건을 검사해서 더 반복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문이기도 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반복문 내에서 강제로 반복문을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즉 반복 여부를 루프의 시작이나 끝이 아니라 중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if 조건 참이면 break해라 라는 구문을 통해서 좀 더 가시적이고 알아보기 쉬운 그런 반복 구조 구문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얘기들 일단 살펴봤어요. 나머지 배열이나 그 뒷부분에 다뤘던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예제들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 일단 이 정도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시 상세하게 다룰 만한 시간은 없어요. 혹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2학기 때 좀 더 고급스러운 C 언어의 기능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테니까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정리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